놀라운 사실은 그런 혁명의 성공으로부터 큰 힘을 받고 용기를 얻었던 레닌이 그 당시 제국주의, 시장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말미암아 사람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누리게 하겠다, 그것을 선포하기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 잘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1920년대는 제국주의의 발굽 아래에서 많은 약소 민족들이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험하고 있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전역에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레닌을 마치 뭐처럼 생각했느냐, 이스라엘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던 모세처럼 그렇게 숭배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레닌이 제시한 공산주의 사상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1920년대 초반에는 호황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대부분은 넓은 집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 후반, 1929년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롭던 미국의 삶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역사는 마치 공산주의 이론가 마르크스가 주장한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시장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보다는 노동자가 주장하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 사상이 훨씬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하여 나라가 빼앗겼고 중국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초대 대통령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이승만 박사를 세웠어요. 그때 임시정부는 전혀 돈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는데 누구냐? 소련 스탈린이라고 하는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겠다고 마차 세대에다가 금덩어리를 싣고 우리나라 임시정부에다가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요즘의 시세로 말하자면 한 200억 되는 돈을 그 임시정부에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스탈린을 무엇처럼 생각했습니까?
구세주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노동하여 공평한 수입이 보장되고 똑같이 땅을 나누어 가짐으로 공평한 땅을 소유하는 그런 유토피아 세상을 공산주의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선전을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청년들과 지식인들이 공산당으로 몰려들었던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공산주의가 최고,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조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이제 드디어 일제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미 군정청에서 우리나라 체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 하겠습니까? 민주주의 하겠습니까? 공산주의 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요. 공산주의 하겠다 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러니까 78%가 공산주의.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원이 몇 명이냐? 100만 명. 100만 명 소작인 청년들이 100만 명 정도가 공산당원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것을 전혀 몰랐지요? 우리는 몰랐다요. 게다가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 중에서 남한에 아주 특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박은영입니다. 이 박은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청남도 예산의 사람입니다. 본처가 아닌 후처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자인데, 그런데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성 제1고교,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기고등학교, 그렇게 입학을 하고, 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감리교, 성동교회, 청년부에 출석해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살 때에 어디로 갔느냐?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주의 학습을 받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그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가 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박헌영이는 내가 이제부터는 이 공산주의를 우리 남한에다가 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된 그 다음 날부터 서울시의 전 지역에 무슨 포스터가 붙였느냐? 박헌영 위대한 지도자여, 어서 나타나셔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오. 그러한 포스터가 서울시내 전역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아주 말도 잘하고 또 사람을 잘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공산주의가 인기가 있을 때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기독교 교회 교인들과
이성만 박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기독교와 이성만 박사는 아주 소수의 인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공산당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 때 왜 그들은 반대했을까요? 바로 왜 반대했느냐?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제2계명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는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그런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국민의 78%가 다 공산주의 하자고 그렇게 생각할 그럴 때에 그렇게 인기가 좋았던 박은영이가 공산당 당원이 몇 명입니까? 한 100만 명 되죠, 여러분. 그 100만 명을 거느리려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 서영희 근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사람들을 좀 데리고 내가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냥 입으로만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이는 안 되죠. 근데 박은영이한테는 뭐가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돈이 없느냐? 그 당시에 돈 있는 지주들이나 사방 사람들은 이성만 박사에게 붙어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주의자들은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 독립운동 하느라고 고생한 사람이 김구 선생이거든요. 그 김구 선생에게 붙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인데 이 박은영이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스탈린한테 찾아갔어요. 박은영하고 김일성이 둘이 다 찾아갔어요. 여러분 누가 똑똑할까요? 박은영이가 훨씬 똑똑한데 스탈린이 보기에는 똑똑한 박은영이를 이북을 믿기면 자기가 꼭똑같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사람, 좀 멍청한 사람, 김일성이를 이북에 바로 자기 대신 정치하는 사람으로 스탈린이 세웠습니다. 그러니 박은영이는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줄이 없죠. 그러니까 이 박은영이가 무슨 생각을 했지 합니까?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갔습니다.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신문의 대문짝처럼 위조 지폐를 만들었다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지폐를 찍던 그 정판서라고 하는 인쇄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인수해서 거기에서 위조 지폐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조 지폐를 찍어가지고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조 지폐가 돌아다니니까 그 당시에 군정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조 지폐가 막 시장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니 군정청에서 조사를 해보니 그 주범이 바로 누구냐?
박은영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문짝에 대문짝처럼 박은영이가 이조 집회를 찍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처음으로 공산주의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예사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 78%가 공산주의를 지지했고 구세주처럼 생각했던 박은영이가 위조 집회를 찍었다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신이 차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박은영이가 소개령이 내렸는데 어떻게 도망간지 압니까? 좀 정정당당하게 좀 그렇게 죽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상녀를 이렇게 사람이 죽고 나면 상녀를 이렇게 메고 나가지고 그 죽은 사람 상녀 안에 간 속에 숨어서 탈출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북한의 해주로 도망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은영이가 참 비겁한 인간이구나. 좀 죽을 때라도 삼의 대장부탁 죽었더라면 공산주의를 좋게 생각할 것인데 박은영이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역사 시간에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들이 자서 들었습니다. 예. 학교 선생님은 그런 걸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졸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거 별로 나랑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지어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모들 세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바로 뭐냐?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흘 동안을 서울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북에서 전쟁을 일어났으니까 남한 서울을 먹고 쭉 내려가서 부산까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서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는 사흘 동안을 거기에서 뭐 했느냐? 덕수궁에 가서 불꽃놀이하고 커피 마시면서 놀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냐? 기적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왜 그랬느냐? 그들은 박은영이가 큰 소리를 쳤거든요. 스탈린한테 가서 큰 소리를 쳤어요. 스탈린 각하, 제가 남치만 하면은 서울만 점령하면 내 당원들이 100만이니까 100만 당원들이 다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남한은 공산화 되겠습니다. 그렇게 혼장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흘을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로 그 시간이 바로 뭐냐? 우리 남한으로서는 국군들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들이 힘을 합쳐서 영국, 프랑스 서로 독일이 쳐들어왔을 때 협공 하려고 쳐들어왔는데 독일이 워낙 전격적으로 빨리 점령을 해버리다 보니 졸지에 연합군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덩크르케. 혹시 그런 걸 들어봐요? 덩크르케라고 하는 지역에서 낙동강 오리가 되었어요. 그때 히틀러가 확 다 죽였으면 2차 대전은 히틀러가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그들이 살아서 다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몇 명이냐?
한 3, 40명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3일 동안 지체한 것은 마치 2차 세계대전의 덩크르케와 같은 그런 기적인 것입니다. 박은영은 소련 스탈린 앞에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전국에 공산당이 더 일어난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 박은영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1년 전에 자기 세력이 다 소멸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압니까? 여러분 제주도 4.3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여러분 압니까? 좀 들어봤습니까? 4.3 제주도 폭동,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지 압니까? 북한에 있는 박은영이가 지시를 내렸어요. 왜? 그 당시에 우리 남한은 유엔에서 1948년 5월 10일 남북한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한만 단독으로 선거를 하는데 이 박은영이라는 자가 자기 공산당원들에게 그것을 막아라 그렇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김달삼, 이덕구 이런 남로당 책임자들이 앞장서서 공기를 일으킨 것이 바로 뭐냐?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까지 일어난 제주 4.3 사건입니다. 자, 4.3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난리가 나버렸죠,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미군정 시대인데 미군정에서는 이제 제주도 폭동을 막을 그 군인으로서 누구를 지목했느냐?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를 제주도에 파견해서 그 소요 사태를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연대가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빨갱이들이 있었네요. 빨갱이들이 있어서 군대에 그 주동자가 누구냐?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창수 상사, 김지혜 중위 이 사람들이 바로 빨갱이의 주동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14연대에 있는 우리 장교들을 싹이 다 죽여버렸어요. 반란을 지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또 난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여수 순천 14년대 반란 사건, 바로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여러분 좀 들어봤지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박은영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 제주도 폭동 사건, 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은 이 공산주의자가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같이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폭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 12월 1일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했으니 그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군대 안에 있는 빨갱이, 공무원들 안에 있는 빨갱이를 좀 색출해내자.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라든지 군인이 되려고 할 때 사상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빨갱이들을 좀 가려내자 라고 하는 그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그때 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빨갱이를 잡은 사람이 한 5,000명은 잡았고, 또 조사하는 가운데 5,000명은 도망가 버렸어요. 재판에 질려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로당 박은영이가
그 군인들 속에 심어놓은 그 중대한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누군지 압니까? 아는 사람 많은 분일게요. 바로 박정희 소령입니다. 박정희 소령이 원래 박정희 소령이 원래 남로당 책임자입니다. 군인 안에서. 그래서 박정희 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정희 장군의 상관이 누구냐? 송요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장군이 이 박정희 소령을 부하로 써보니 참 이 사람은 유능하고 정직하고 총명한 사람인데 사상이 좀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박정희 소령한테 찾아가고 당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전향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라. 그래서 박정희 씨가 그 당시에 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빨갱이 명단 200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박은영이가 생각한 100만 방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가리들이 그 주모자들이 다 없어지니까 쫄따구들 몇 명이 저 지리산 꼭대기 들어가지고 공비가 돼가지고 여러분 압니까? 빨치산이 바로 그 군대에서 말하는 쫄따구. 예. 대가리들은 다 잡히고 쫄따구들이 좀 남아서 설친 것이 바로 빨치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기적이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왜 그러느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고 한 달 뒤 1948년 9월 9일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나라를 건국하려고 하면은 호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출생신고를 해야 돼요. 그 출생신고가 바로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를 하듯이 나라도 탄생하면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엔의 인준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유엔 회의에 파리에서 열렸는데 우리 남한 대표단 5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5명을 보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안을 제시를 했는데 이 소련 대표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뭐가 통과 안 되려고 뭘 합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죠. 야, 그런 거 봤죠, 여러분? 그래서 소련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코리아는 독재자 이승만이 다스리고 미국의 앞잡이고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2시간 동안 떠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헝가리, 동독, 체코 이런 위성국의 대표들에게 자꾸 마이크를 주면서 의사를 방해하니 우리나라가 표결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48년 12월 10일. 1948년 12월 10일. 이제 그날 통과가 못 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신고가 안 됩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그때 우리 유엔 대표단 대표 장면 박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파리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승만 박사와 또 국무위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좀 기도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소련 대표가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잡고 뭡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데 갑자기 그 대표에게 말을 하다가 뭐가 딱 걸려버렸어요. 목에 결절이 와서 숨이 칵 막혀버리고 목소리가 안 나오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하다가 졸지에 어디로 갔어요? 119에 실려갔습니다. 여러분, 119 실려갔다는 거예요. 실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톤이 누구냐? 그 다음에는 이성국가, 헝가리, 동독, 체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순서인 헝가리 대표는 소련 대표가 의사 진행 발언을 몇 시간 합니까? 한 2시간 하기 때문에 자기는 2시간 동안 있다가 들어오면 된다 생각하고 밖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커피를 마시면서 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소련 대표가 졸지에 이야기하다가 일부에 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대표자가 나와서 의사 진행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 헝가리 대표는 2시간 동안 내가 시간이 있다 생각했어요. 커피를 실컷 마시고 있는데 그때 사회자가, 유엔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코리아 건국 인존에 대하여 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표결하는 거죠. 표결을 해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48표, 반대가 6표, 그리고 기권이 1표.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안이 드디어 통과되었습니다. 아멘. 북한은 거꾸로 찬성이 6표, 반대가 48표, 기권이 1표, 북한은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우리 남한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유엔에서 합법적인 나라로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표가 가결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유엔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나라를 불법 국가가 침입했으니 이거는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유엔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유엔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안전보장 이사회 주요 나라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인데 이 소련 스탈린은요 좀 입장이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스탈린이 미국하고 좀 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그 대표에게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만약에 그때 소련 대표가 반대를 했더라면 가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그래도 조금 양심은 있었던지 자기 대표, 그 당시에 대표가 많이 큰데 그 사람하고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나라가 유엔이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을 들어보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우리는 그때 너무 어리니까 그냥 전쟁 난 것만 알았지.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썩썩썩썩 낳으라고 정신이 없어서 애 키우느라고 자식들에게 그런 공부를 안 시켰어요. 어떻게? 밥 먹고 사느라고 피곤하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들려줬어요. 학교에 가서도 배워야 되는데 학교 가서는 또 역사 시간에 졸다가 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된 줄도 모르고 얼떨결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은 이러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핍박도 안 받고 진짜 수월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사랑했던 나라구나. 그래서 그걸 조금 느껴서 정강훈 목사님이 그런 것을 조금 느껴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모른다고 강화문에서 막 데모도 일으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희생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들의 희생의 덕택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10편 33편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기독교가 그러한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이것이 사실은 뭐냐? 학교 시간에 좀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지금 자라는 세대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가르쳐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